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제2의 대공황이 온다. 2차 대폭락주의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가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이제 치솟던 나스닥 지수가 훅 급락하더니 급락한 상황에서 회복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현재 촬영일 기준 수요일이죠. 어제 기준으로 엔비디아 마이너스 5% 추가 급락을 한 상황인데 엔비디아 지금 시간외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합 추세더라고요.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락했으면 주가가 빨리 위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회복세가 좀 약한 이런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악재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악재냐? 현재 신용카드랑 자동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그리고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사람들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뭐 우리가 빚을 1억씩 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신용카드로 많이 빚을 져봤자 뭐 1000, 뭐 2000 뭐 이럴 텐데 이 빚도 못 갚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고 있잖아요. 언제보다 더 빠르냐면 코로나 쇼크 터지기 직전보다 더 빠르고 금융위기 당시 수준처럼 가파르게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맨날 타고 다녀야 되는 이건 이동수단이잖아요. 이동수단에 대한 대출에 대한 연체까지 될 정도면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금융위기 초입 수준만큼 폭증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이렇게 지금처럼 연체율이 폭증하던 시기 지금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연체율이 2%에서 3%대 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딱 요때 수준이랑 비슷했던 때가 언제냐? 2008년 초입 부근이에요. 상반기 부근.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수준처럼 연체율이 심각했었던 때에 미국 주가지수나 전세계 주가지수의 흐름은 어땠느냐 찾아보면 좀 놀라워요. 왜 그러냐? 나스닥 지수를 보니까 딱 요때 수준이에요. 언제냐?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것들 터지고 이때 막 이제 금융위기가 막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됐었을 텐데 보시면은 바닥에서 굉장히 가깝죠. 뭐 이게 적은 하락폭은 아니지만 바닥에 1차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쯤에는 이미 하락을 많이 두드려 맞았었다. 이걸 우리가 일단은 이제 염두에 두고 가야 되고요. 정확히 지금이랑 비슷한 연체율이었었던 구간이 하락장 초입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체율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위기의 초입 수준까지 온 상황이에요. 물론 연체율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도 시장이 기적같이 회복해서 한 번에 더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뭔가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요때 당시에 지금이랑 연체율이 비슷했던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나 이런 이제 월가 쪽의 전문 투자자들이 쓰는 자료들을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분위기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빠르면 며칠 전, 늦으면 몇 달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뉴스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연체율은 늘어난다는데 지금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정보가 좀 빠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데이터가 사실은 가장 정보가 빠른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뉴스 기사도 잘 안 보는데 요 당시에 지금처럼 연체율이 막 늘던 시기에도 사람들은 금융위기가 온지 몰랐었고 계속해서 기관이랑 외인이 던져주는 물량을 받아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분위기가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메시 후더라는 이제 그 18만짜리 경제 유튜버이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데이터 느낌은 아니지만 나름 또 데이터 면이 있기도 해요. LA 카운티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과 무연고 사망자 수 그러니까 이제 뭐 독거노인이신 분들이 뭔가 이제 잘못되신다든가 이런 일들 있잖아요. 뭔가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이제 사망자 수 있죠. 무연고 사망자 수가 경제적인 어떤 경제 침체의 어떤 경제 위기 이런 것들과 시그널이 좀 유사하게 맞아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를 해봤을 때 높은 실업률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수의 이제 증가 이게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무슨 얘기다? 연고가 없는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업률도 높아지고 경제도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대충 뭔가 맞는 얘기 같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경제 침체와의 관련성이 이미 입증됐다 라면서 이름이 조금 끔찍한데 미망인 시체지수라고 알려진 비공식 경제지표래요. 그래서 사망자 수에 따라서 주식시장 붕괴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2009년 CNN의 보고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웨인 카운티의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00년 이후로 3배 증가하고 있다. 즉 지금 무연고 사망자 수가 계속 2000년 닷컴 버블 때보다도 훨씬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 경제 불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해줘요. 유흥업 관련된 얘기인데 유흥업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스트립쇼라던가 뭐 이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업소라고 표현하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 성인 오락산업의 지출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감소하는 경향이 있대요. 뭔가 우리가 돈도 여유롭게 벌고 이래야지 뭔가 유흥 쪽에도 돈을 쓰게 되는데 이제 유흥 쪽 산업이 죽는 경우가 언제냐? 경제가 이제 막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유흥 쪽부터 타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성산업 종사자들의 66%는 팁을 받는다. 근데 이 팁이 감소할 때 경제 불황을 예측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과학적이진 않지만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댄서의 수입이 50% 감소했고 다른 댄서들도 지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여기 유흥업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흥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거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물어보시고 나서 어떻게 얘기해 주셨는지 나중에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서요. 한국은 어떤가? 자, 그러면서 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 비관론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로퍼시픽 캐피탈이라고 해서 운용자산 1.6조 원 정도 되는 꽤나 월가에선 잘 나가는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월가 경제 예측 전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가 하나의 어떤 하락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근데 공식적으로 지금 보고된 실업률이 4.3%포인트 수준인데 사실 이게 왜곡됐다. 그러면서 U6 실업률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7.8% 수준까지 실업률이 늘어났다. 그래서 94년 이전에는 이 실업률 데이터를 썼는데 이 실업률 데이터를 봤을 때는 실업률이 실질적으로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많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고용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안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 건 사실 제가 1,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미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게 좀 더 이제 심화되는 거겠죠. 그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도 너무 문제고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오히려 안 좋다.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 압박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더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는 어려운데 물가는 비싸지는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문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물가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황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까지 동시에 찾아와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아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방송에 불과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찾아봐도 지금이 현재가 대공황 때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때랑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고 또 흐름도 비슷하고 데이터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어요. 대공황 때 다우지수가 3년 동안 89%가 빠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랑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우울한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뭐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린 지표기는 한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화 공급량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미국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한 번도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찍은 적이 없어요. 즉 돈을 한 번 풀기 시작하면 계속 푼다는 거겠죠.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꺾인 적이 없는데 이제 2023년쯤인가 한 번 마이너스로 꺾였습니다. 2022년일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로 꺾였다가 지금 살짝 회복을 한 상황인데 대공황 때 당시 이래로 이렇게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찍은 적은 처음이다. 대공황 당시에 실업률이 25%까지 늘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대공황 당시에 전에 소공황이나 이제 다른 공황 때도 이렇게 잠깐 찍고 빠졌었는데 이때 이렇게 잠깐 찍고 빠졌을 때는 실업률이 10%대 이상으로
11%, 18%, 14%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우리 IMF 때 경제 정말 많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실업률이 7%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4%대고 이제 뭐 보통 이렇게 통화공급량 증가율이 마이너스 한 번 딱 찍고 올라가면은 거의 보통 실업률이 10% 이상은 터지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실업률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떤 걸 암시하는 거고 일단 대공황 이래 처음으로 통화공급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유사성이 있고 경제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시장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경제 측면에서 어떤 게 심각하냐? 소득적인 측면에서 일단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 점유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현재 50% 정도 구간에 도달한 상황인데 그게 대공황 때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쉽게 도표로 보여드리면은 전체 미국의 소득의 절반을 상위 10%가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이제 하위 90%가 나눠 갖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지금 이렇게나 미국 전체의 돈 중에 대부분을 다 상위권자들이 가져가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미국 대공황 때랑 이제 비슷하더라. 그래서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불평등 상태에 직면해 있다.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데 이제 SNS 같은 데 많이 보면 늘 사람들은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뭔가 성과도 없는데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이게 불평등이 많이 해소됐을 때가 이제 1940년대부터 80년대인데 이때 당시에는 주가도 막 심각하게 폭락한 적이 거의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 경제 위기가 와도 금융위기 때나 뭐 이럴 때처럼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어떻다? 3분의 1만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면 3분의 1 정도만 상위 10%가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라는 게 미국 대공황 때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버블 수준도 대공황 때랑 비슷합니다. 비금융주를 기준으로 한 버핏지수 기준으로 대공황 때 이래로 가장 버블이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주가 폭락의 범위가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그럼 주가가 얼마나 폭락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궁금하시려면 답은 어디 있냐면은 버블의 규모에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많이 올라가면은 많이 떨어지게 돼요. 194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엄청나게 큰 폭락이 거의 없었던 이유. 블랙먼데이 같은 사건 빼고는 거의 없었던 이유가 블랙먼데이 때 총 폭락률로 보면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에 비할 바가 못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좀 안정적이었냐? 이때는 버블이 적었어요. 지금하고 대공황 때는 버블이 컸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더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닷컴 버블 때 나스닥 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70%가 빠졌거든요. 이때 당시 아마존이 막 95% 빠지고 이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버핏 지수가 요 정도였고 금융위기 때가 요 정도였어요. 버블의 수준이. 근데 지금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게 조금 옛날 데이터라서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공황 때보다도 지금 버블이거나 내지는 비슷한 수준의 버블이다. 그래서 큰 버블 뒤엔 큰 붕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이제 긴장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정도까지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주에 자금이 집중된 비율이 대공황 이래 최대 수준이다. 대공황 내지는 니프티 피프티 버블 상위 50개 주식만 급등하는 지금과 이제 지금처럼 매그니피센트 7만 오르는 이 빅테크 주식들만 미친 듯이 오르는 이런 시장하고 비슷했던 때가 1970년대, 2000년대 닷컴 버블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심각한 버블이 2, 30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이라는 거죠. 심지어 대공황 때랑 비슷하다. 왜 대형주 집중도 비율을 중요하게 봐야 되냐? 시장에 호구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고점이겠죠. 그쵸? 근데 이 호구들은 어떤 주식을 사냐면 보통 초대형주만 골라서 삽니다. 남들도 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뭐 카카오, 뭐 미국으로 치면 구글, 뭐 엔비디아, 아마존 이렇게 유명한 주식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에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 대공황 이래 최대치고 지금 모두가 옆집 처리부터 앞집 순위까지 주식 모르는 사람도 다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미국 기준으로 상위 1%가 부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전체의 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3분의 1을 상위 1%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990년대만 해도 2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0%대에 달한 상황이다.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상위 1%가 시장을 독식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요걸 보고 찾아보니까 대공황 당시엔 47%가까지 폭증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뭐 제가 몇십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살펴보면 대공황 당시랑 지금이 좀 분위기가 비슷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시 파이낸셜이라는 30만짜리 경제 유튜버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빡빡이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근데 이제 여담인데 진짜 금융시장은 빡빡이 아저씨들이 좀 이제 뭔가 시장 분석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대공황 직전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지가 궁금해서 자기가 찾아봤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좋은 상황일 때 지금도 상당히 경제가 많이 한국 기준은 나빠졌지만 전 세계 경제는 아직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이제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 본능적으로 거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제적 고통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가짜 번영의 시기 뒤에 바로 온다고 설명한다. 우리 코로나 쇼크 이후로 몇십 년 동안 찍어낼 돈을 한 번에 풀어냈잖아요. 그러면서 한 2, 3년 동안 계속되는 양적 완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뭐 코인이고 뭐고 다 올랐어요. 근데 이게 과연 지나고 봤을 때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이었느냐? 정상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통상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수준입니다. 통화량을 이렇게 찍어내다가 갑자기 이제 2020년 코로나 쇼크 때 이렇게 찍어내요. 통화량을. 몇십 년 찍어낼 돈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1년 만에 찍어냈으니 당연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금리 인상과 돈의 유동성의 감소로 인해 화폐 공급량이 대공황 이래로 가장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저랑 비슷하게 얘기해서 좀 저는 놀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로 시장을 추적하는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은 사실 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의견이 왜 갈리냐면 지금 막 이제 마지막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매크로 데이터, 즉 거시경제 데이터를 전혀 판단하지 않거나 내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크로 데이터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 저랑 비슷한 얘기들을 미국에서는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국 전역에서 지금 차량 재고가 열심히 쌓이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해외 신문 기사 들어서 이제 한 달 전쯤인가 두 달 전쯤에 이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 차량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차량 가격들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차량 가격이 많이 인하되고 있다. 최대 2천만 원까지도. 그러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차 한 번 사려고 하면 코로나 쇼크 때 이후로 막 주식도 많이 오르고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일확천금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이제 차 사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아, 이제 차 좀 바꿔야지 해서 바꾸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때 당시엔 대기 기간이 엄청 길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요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가도 막 점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하다. 지금 자동차는 이제 오히려 구매하는 사람이 갑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피아트 같은 경우는 전국에 357개의 판매점이 있는데 월간 판매량이 50대 미만밖에는 안 된다. 피아트는 280대밖에 못 팔았대요, 차를. 판매점 수보다 더 작은 357개의 판매점이 한 대도 못 파는 이런 지경에 이루어진 거죠. 한 판매점당 한 개도 못 파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가 지금 줄어든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치이자 소비가 바로 차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지금 똑같은 걸 7년을 타고 있는데 보통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1, 2년 만에 바꾸기도 하고 뭐 길어봤자 3년에서 5년에 이제 한 번씩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치품이자 소비품이죠. 그래서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동차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국에서 원래 엄청나게 잘 나가던 중고차 회사들이 있거든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회사들인데 얘네가 갑자기 지금 폐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은행들의 대출 기준, 이걸 룬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대출 기준이 2023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대출을 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지고 있다. 원래 1억의 대출이 내가 나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 24년 정도에 들어서는 대출을 3천만 원밖에 안 해주거나 내지는 대출 안 됩니다. 신용대출은 안 돼요. 담보대출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점점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의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유동성을 이제 확장시키는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2차 역할이 누구냐면 은행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부양에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데 은행이 대출문을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약 700개의 미국 은행들이 FDI,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침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은행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파산 우려에 몰린 은행이 60개나 된다. 여기서 그 지방은행이 왜 지금 어려워졌냐? 부동산 대출했다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PF 문제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PF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아직 안 드러난 것뿐이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지금 빙산의 일각이었던 이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김PB 저랑 이제 지금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이 아저씨가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심오하고 제일 심각한 데이터인데 1893년부터 현재까지 예일대 등등등등 플러스 이제 크리스 캐피탈에서 이제 집계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6대4 포트폴리오 이게 뭐냐면은 주식 6대 채권사 이게 거의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포트폴리오거든요. 이렇게 투자했을 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제일 높다. 근데 요 이제 6대4 포트폴리오의 비중으로 봤을 때 6대4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대공황 때보다도 지금 더 가치가 높아졌다. 즉 무슨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버는 시기였는데 지금 그때가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까지 왔더라. 참고로 닷컴 버블 때가 요 정도였고요. 금융위기 때가 요 정도였고요. 자, 버블이 요 정도 때였고요. 대공황 때가 요 정도였습니다. 소공황 때가 요 정도였고요. 어때요? 뭔가 좀 버블이 심각하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버블이 그러니까 이 지표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버블이 터졌었던 때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붕괴됐었던 때 당시만큼 뭐가 이 지표가 올랐다라는 거는 뭔가 좀 불안 신호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심지어 하물며 이 지표가 대공황 때 보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렇죠? 닷컴 버블 때도 그만큼 안 꺾이고 버블 때도 요 정도 각도로 꺾였는데 지금 수직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언제처럼? 대공황 때처럼. 그래서 주식이랑 채권 쪽의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 채권 쪽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증발을 했거든요. 10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근데 중요한 거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은행 위기가 좀 이제 우려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은행들이 왜 리스크가 높아졌냐? 부동산 때문에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이 채권이라는 거에 투자하는 주체 중에 하나가 기관 투자자들인데 그 기관 중에 대부분이 다 은행이에요. 즉 은행들은 채권 투자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식이나 이런 자산들에서도 손실이 발생했지만 부동산 대출, PF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즉 갖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 리스크가 높아지겠죠. 참고로 미국 대공황 때는 은행들이 너무 많이 파산을 해서 전국의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았었던 때도 있었고 심지어 은행이 이제 하루에 출금할 수 있는 돈이 제한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에 1억이 있어도 하루에 50만 원밖에 못 빼쓰는 겁니다. 전국에서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일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지표로만 봐서는 사실 미국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버블이고 더 심오한 수준의 폭락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가 뭔가 좀 시장이 이상한데 싶을 만큼의 하락세를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이제 비관적이나 내지는 시장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마저도 지금 당연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시장을 아무리 낙관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지금 뭔가 많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으니 우산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소나기가 올 걸 대비해서 뭐 몰빵해서 투자하거나 빚내서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비중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산 정도는 준비해줄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 추적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